키토제닉 식단과 관련된 영상에 달리는 댓글을 보면 육류 섭취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거의 기정사실처럼 여기고 있는 믿음 중 하나는 고단백 식단은 신장을 망가뜨린다는 생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먼저 6년째 무탄수화물에 가까운 카니보어 식단을 하고 있는 캠베리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아직도 이 말을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신장에 나쁘다는 말이나 혹은 단백질 섭취가 신부전을 일으키거나 더 악화시킨다는 주장 말입니다. 이 오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게으른 의사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효과적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식단으로 효과를 본 사람들의 수많은 증언과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그만큼이나 많다면 그것이 단지 일화적 증거라 하더라도 훌륭한 과학자는 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조차 더 확실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탄고지 식단, 고단백 식단, 혹은 카니보어 식단을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게 될 겁니다. 품질이 좋은 단백질을 먹게 되겠지만 어쨌든 단백질 섭취량은 평소보다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 당신의 식단에 대해 가족이나 친구 혹은 동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이 손상된다. 제가 장담하건대 반드시 이런 말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듣게 될 겁니다. 트리플 버거를 먹든 고기에 치즈와 베이컨을 곁들여 먹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단백질이 당신의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줄 거야. 이 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단백질이 신장에 해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 신화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조차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사실 아주 부실하게 수행된 몇 가지 오래된 연구들이 있긴 합니다. 몇십 년 전의 연구 중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확실하게 입증된 연구는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 잘못된 믿음을 반박하는 훌륭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 단계를 가진 사람들에게조차도 단백질 섭취가 신장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단백질은 신장을 해치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말해봅시다. 단백질은 신장에 나쁘지 않다. 아시겠죠? 이건 단순한 미신일 뿐입니다. 만약 누군가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신장에 나쁘다고 말한다면 그 말을 무시하세요. 그 정보의 출처는 분명치 않고 오래된 지식에 기반한 잘못된 믿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검토한 관련 연구들은 링크를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첨부하겠습니다. 이 연구들은 고단백 식단이 신장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캠베리 박사는 무려 7개의 연구 논문을 첨부했습니다. 이 영상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영어 원문으로 된 연구지만 요즘에는 번역 기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기능을 활용하면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고단백 식단의 기준은 뭘까요? 이것을 정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1에서 2g 사이를 단백질 적정 섭취량으로 봅니다. 정상 범위가 이렇게 넓은 이유는 단백질 요구량을 결정하는 것이 유전, 나이, 성별, 근육량, 운동량 등 많은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고강도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에게 kg당 1.5g의 단백질은 부족한 양일 수 있지만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는 사람에게는 과도한 양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보통 체중당 2g을 넘어가면 상당한 고단백 식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단백질 적정 섭취량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상단 관련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제가 추천하는 키토제닉 식단은 고지방, 적당한 단백질, 소량의 탄수화물로 구성된 식단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카니보어 식단이 더 잘 맞기도 합니다. 저는 실제 현장에서 카니보어 식단의 좋은 사례를 더 자주 확인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식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카니보어 식단을 실천하며 지방과 단백질을 대략 1:1 비율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칼로리가 아닌 그램 기준으로요. 이 방식이 저에게는 매우 잘 맞습니다. 저의 식사는 늘 만족스럽고 혈액 검사를 해보면 신장 기능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신장 관련 테스트로는 BUN, 즉 혈중 요소 질소 수치, 그리고 크레아티닌, 마지막으로 GFR이라고 하는 신사구체 여과율이 있습니다. 만약 BUN 수치가 올라간다면 그것에 대해 잘 모르는 환자들 그리고 더 잘 알고 있어야 할 의사들도 이를 신장 손상의 징후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단백질 섭취로 인해 BUN 수치가 높아지는 것은 신장 손상의 징후가 아닙니다. 단지 혈류에서 더 많은 요소가 발견된 것뿐입니다.
요소는 단백질 섭취의 부산물로 아미노산 대사의 최종 산물입니다. 반면 크레아티닌 수치가 10% 정도 높아지면 이는 신장 손상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어도 1단계 만성 신장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단백질 섭취와는 무관합니다. 저를 믿으세요. GFR 수치가 낮아진다면 이는 신장 손상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장 손상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단백질이 원인이라고 믿어왔지만 실제 신장 손상의 원인은 고탄수화물 식단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고탄수화물 식단을 권장받아 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집 근처 300km 반경 안에도 투석 클리닉이 없었지만 오늘날 미국의 작은 마을에도 투석 클리닉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가공 탄수화물을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신장 기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에 대한 걱정은 그만하세요. 관련 연구 링크는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첨부하겠습니다. Alright guys, that's it. This is Dr. Berry. I'll see you next time. 최근 저희 채널에 유입이 늘어나면서 생긴 변화 중 하나는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하려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제가 자주 인용하는 캠베리 박사에 대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무슨 진리냐, 한 사람만 너무 맹신하는 거 아니냐 하는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먼저 캠베리 박사는 어떤 주장을 할 때 항상 관련 연구를 함께 공개합니다. 이분이 의심된다면 제가 영상에 첨부드리는 연구를 검토해 보시면 됩니다. 캠베리 박사 스스로도 자신을 믿지 말고 연구 데이터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You should ever blindly believe my expert opinion. and read it for yourself. Don't believe me. 그리고 저는 영상을 만들 때 한 사람의 영상 또는 한 개의 자료만 보고 만드는 건 아닙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연구자료, 인터넷 기사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제작을 합니다. 특히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더더욱이요. 어쨌든 이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신장질환과 관련해서 가장 믿음직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신장 전문의일 것입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제이슨 펑 박사가 바로 신장 전문의입니다. 그는 네팔의 한 의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단백질 섭취와 신장질환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고단백 식단이 신장 질환을 유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마 20년 전쯤에는 의사들도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입증하는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환자의 신장 기능이 정상이라면 고단백 식단이 신장 질환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한때 생각하고 의심했던 것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그로 인해 생기는 질소와 암물이 신장에 큰 부담을 주고 신장 기능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논리인데요. 그것은 약 20여 년 전의 낡은 생각입니다. 그 당시에는 신장 질환 환자들에게 단백질을 줄인 식단을 권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MDRD 연구라고 불리는 매우 큰 연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 설계된 무작위 제어 실험이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신장 질환 환자들이 저단백질 식단을 먹어도 신장 기능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의료 현장에서 오히려 환자들에게 더 많은 단백질을 먹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양 상태는 그다지 좋지 않거든요. 그들은 알부민 수치가 지나치게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장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도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함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아는 한 대부분 신장 질환의 주요 원인은 고인슐린 혈증이나 고혈당증입니다. 또는 수년 동안 통제되지 않는 혈압도 원인일 수 있고요. 우리는 그들을 당뇨병 환자라고 부릅니다. 박사님은 신장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가장 흔한 원인은 당뇨병, 그 중에서도 제2형 당뇨병입니다. 대사증후군의 일종인 고혈압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에 큰 영향을 받는데요. 그것이 신장 질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탄수화물 식단을 통해 우리는 환자들의 고혈당이나 고혈압을 조절하거나 당뇨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신장을 손상시키는 것은 단백질이 아닙니다. 그 주요 원인은 통제되지 않는 고혈압과 고인슐린 혈증, 고혈당입니다. 근데 왜 아무도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항상 신장 질환을 이야기할 때 단백질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그것이 신장에 무리를 줄 거라고요. 솔직히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상한 일이죠. 높은 혈당이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인데요. 제 생각에 그건 그냥 낡은 상식 같아요. 20년쯤 전의 이야기죠. 과학적으로 밝혀졌어도 사람들이 그것을 잊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신장 전문의로서 아직도 현장의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수년 전에 고단백 식단에 대해 이미 모두 잊었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하지 않아요. 사실 요즘 우리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더 많은 단백질을 먹으라고 해요. 많은 환자들에게서 단백질 영양실조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신장 질환에 걸린 환자들은 대부분 스스로 단백질 섭취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신장 환자들에게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권장합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이런 토론에 참여하지 않으면 당신은 여전히 단백질이 신장에 안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저는 저단백질 식단이 신장에 좋다는 연구 결과를 단 한 건도 찾지 못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는 단백질을 적게 먹든 많이 먹든 신장 기능과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았어요. 예, 사실 관련 데이터가 없습니다. MDRD 연구는 무작위 배정 임상 시험으로 신뢰할 만한 높은 수준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단백질 식단이 신장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결론의 연구였습니다. 이것은 꽤 큰 규모의 연구였습니다. 15개의 센터가 참여한 매우 높은 수준의 증거입니다. 단백질의 양을 줄이는 것은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신장질환 환자들의 단백질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백질 영양실조라 할 수 있나요? 네, 단백질 영양실조가 맞습니다. 신장 투석을 시작하는 환자들은 대체로 알부민 수치가 너무 낮아요. 그것은 나쁜 예측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더 많은 단백질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3명의 전문가 모두 신장질환의 원인으로 탄수화물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육류 소비량의 증가와 각종 질병의 상관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잘 정리된 그래프를 보면 육류 섭취가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가공식품의 증가, 간식과 야식 문화의 발달, 음주, 흡연,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의 육류 섭취가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사에서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습니다.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는 총 식사량에서 탄수화물을 50% 내외로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너무 높은 수치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인의 평균 영양소 섭취 비율은 탄수화물이 무려 67%에 달하며 단백질은 1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사실 단백질은 상당한 포만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키토 다이어트, 저탄고지 식단을 한다고 해서 과다 섭취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게 될 위험이 큰 경우는 바로 단백질 보충제를 통해서 섭취할 때입니다. 100g으로 소포장된 닭가슴살을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먹기가 결코 수월하지 않습니다. 많이 씹어야 하고 다 먹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보충제는 30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단백질을 먹을 때는 보충제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되도록 자연적인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이상한 다이어트였습니다.